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도로, 사는 집, 심지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어떤 숨겨진 코드가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코드들이 우리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질식시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2권 생명 창조의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8장 자유를 장려하기에 집중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알렉산더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살아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이건 그냥 A에서 B로 가는 절차가 아니고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네, 각 단계마다 전체를 더 온전하고 더 조화롭게, 말 그대로 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적응 과정이죠. 각 단계가 무언가를 치유하고 새로운 살아있는 중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8장에서 저자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런 살아있는 과정이 작동하려면 자유가 필요한데 현대사회는 그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니 처음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는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그런 정치 체제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가 비판하는 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경직된 규칙, 군대처럼 획일화된 절차들이에요.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진 규칙들이 오히려 창의성이랑 생명력을 억압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진짜 생명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네, 알렉산더는 바로 그 살아있는 구조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18장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제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알렉산더가 말하는 과정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전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가 예로 드는 것들은 아주 일상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컴퓨터 마우스를 쓰는 법,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 불도저로 땅을 고르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게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절차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세상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 수많은 과정들 대부분이 애초에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목표 자체가 달랐군요. 네, 그냥 효율성, 비용 절감, 행정 편의 같은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규칙 기반의 절차들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은 우리 주변 세계의 형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평범하고 어쩌면 좀 생명력 없어 보이는 과정들을 어떻게 더 살아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자는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존 과정을 부드럽게 수정하는 거죠.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고속도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고속도로요? 네,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해보죠.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고속도로를 짓는다.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정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조화로운 땅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능한 한 이미 손상된 땅을 활용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확 느껴지네요. 첫 번째는 오직 돈만 보고 두 번째는 그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비용을 아끼려고 아름다운 숲이나 건강한 농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두 번째 과정은 기존의 살아있는 중심들, 즉 아름다운 땅을 보존하고 오히려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구조물이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전체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자유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거대한 토목공사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집 앞 골목길처럼 좀 더 작은 규모의 예시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택가에 적용되는 건물 후퇴선 규정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 그 싹백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부지 경계선에서 양옆으로 1.5m, 앞뒤로 6m씩 건물을 들여서 지어야 한다는 식의 규칙이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서 햇빛도 잘 들게 하고 화재 위험도 줄이려는 그런 좋은 의도의 규칙 아닌가요? 의도는 좋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 과정이 살아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한다고 비판해요. 왜죠? 특히 작은 부지에서는 이 규칙 때문에 건물 주변의 폭이 1.5m밖에 안 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투리 땅만 남게 되거든요. 아, 가족들이 정원을 갖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작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외부 공간, 즉 살아있는 중심이 생겨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도 그런 규칙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자기 땅에 건물을 꽉 채워서 지으면 옆집은 햇빛도 전혀 못 보고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알렉산더가 말하는 자유가 자칫 무질서나 이기주의를 위한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무조건 규칙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비판하는 건 규칙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경직성입니다. 아, 경직성이 문제다. 네. 그는 완벽한 대안을 딱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채광이나 안전 같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각 부지의 특성에 맞는 살아있는 중심들이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더 유연하고 지혜로운 사회적 과정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요. 지금의 획일적인 규칙은 건축가나 거주자가 그 동네에 가장 자연스럽고 최선인 해결책을 찾을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규칙이 아니라 더 나은 규칙, 더 지혜로운 과정을 찾자는 거군요. 이 책에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1970년대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의 이야기라던데요. 네, 아주 생생한 사례죠. 당시 버클리시는 동네 교통량을 줄여서 보행자에게 더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도는 좋네요. 그래서 일부 도로를 거대한 콘크리트 화분하고 철제 가드레일로 막아버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아, 막아버렸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죠. 알렉산더는 그 과정이 모든 수준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해요. 모든 수준에서요? 네? 첫째, 도시 전체라는 큰 규모에서 볼 때 도로를 그냥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니까 운전자들은 길을 못 찾아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 동네라는 중간 규모에서 볼 때 그 장벽 자체가 너무 위압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장벽 자체라는 작은 규모에서 보면 그 모습이 기계적이고 흉물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1975년 당시에 개당 $8,000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주변 환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마치 회의실에서 누군가 거대한 콘크리트 화분으로 막읍시다 라고 제안했고 다들 실제 사람이 겪을 경험은 상상도 안 해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그럼 더 나은 대안은 뭐였을까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더 살아있는 대안 과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작정 막지 말고 정말 속도를 줄여야 할 거리가 어딘지 먼저 찾는다. 네. 둘째, 도로를 폐쇄하는 대신 폭을 좁힌다. 셋째, 도로가 좁아지는 그 지점을 흉물스러운 장벽이 아니라 작은 공원이나 아름다운 화단처럼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하. 이때 그 형태는 주변의 햇빛, 바람, 기준 건물의 맥락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심지어 그는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동시에 거리를 아름답게 만든 유명한 버클리 거리 사진을 예로 들어요. 와, 이것이야말로 맥락에 민감하고 모든 규모에서 살아있는 중심의 창조를 장려하는 과정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은 물리적인 세계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쓰는 디지털 도구, 예를 들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같은 데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것도 일종의 과정일 테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요. 어떤가요? 흔히 쓰는 CAD, 즉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보죠. 언뜻 보면 CAD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벽 위치, 조리대 길이, 색상까지 모든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는 과정에 있어 중립이란 없다고 못 박아요. 중립은 없다. 네. 과정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일반적인 CAD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무한한 선택지를 갖게 하지만 어떤 선택이 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유도도 해주지 않아요. 아, 멋진 부엌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부엌을 만들기도 똑같이 쉽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빈 상자를 채우는 도구일 뿐 더 나은 공간을 만들도록 이끌어주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그럼 알렉산더가 생각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부엌 설계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완전히 다른 순서를 제안해요. 1단계, 빈 공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엌에서 일어날 활동의 중심을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활동의 중심이요. 네. 2단계, 가장 먼저 아름다운 빛이 들어올 창문의 위치를 정하고요. 3단계, 부엌의 주된 중심이 될 가족들이 모일 커다란 식탁을 놓습니다. 아, 식탁부터요. 4단계, 온기를 더해줄 벽난로 같은 부차적인 중심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야 이런 주요 중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리대나 수납장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기능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 그러니까 빛, 식탁, 온기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를 그에 맞춰 나가는 방식이군요. 정확해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결과로 안내하는 느낌을 주죠. 네, 확실히 그러네요. 이 과정은 빈 상자를 채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생명의 중심들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과정의 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작해서 구형제, 교통장벽, 그리고 부역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더 나은 건축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이런 분석을 건축학교의 설계 표가 방식이나 건설 계약, 자금의 흐름 같은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해요. 네.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장벽이었을까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일수록 기존의 직업체계, 금융제도,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굳어져 있는 계획과 개발의 전체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형태 발생적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을 꺼내드는 것 같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형태, 몰프웨를 생성한다, 지네틱이라는 어원을 생각하면 좀 쉬워요. 네. 어떤 과정이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일관된 형태를 만들어내며 전개될 때 그 과정을 형태 발생적이라고 불러요. 이건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과정과 같은 말이지만 특히 형태를 창조하는 건축적인 측면을 감조하는 용어죠. 그렇다면 이 개념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의 주장이 정말 대담해집니다. 그는 사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재정이요? 네, 바로 형태 발생적 과정을 통해 세상에 치유되고 온전한 구조를 생성하는 것이 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회는 우리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유전 물질, 즉 과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우리 사회의 법, 제도, 절차들이 바로 사회의 DNA이고 지금 그 DNA의 상당 부분이 생명력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코딩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DNA 코드를 하나씩 다시 써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과정들을 살아있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생성해내는 형태 발생적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와 함께 더 생명력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죠. 그렇죠. 부엌을 설계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네 골목길을 만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과정에 깃든 자유. 즉, 가장 옳고 자연스러우며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의 DNA, 즉 시스템은 종종 그런 자유를 가로막고 있죠. 알렉산더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나은 과정을 찾아 나서는 일종의 반란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정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 과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방식, 회의를 조직하는 법, 아니면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좋습니다. 그 과정의 DNA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해 코딩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결과물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생명과 온전함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작은 유전자 변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